구시민마을 무연고자 연고가 없으신 분들을 그 시범적으로 대구 사람하고 다립돌에서 삶을 지원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님 이현희 국장님 모시고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9명의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들 희망원 탈출 지원팀에서 지원을 했고 이 9명의 사례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갈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9명의 삶은 향후에 그 탈출과 자립 지원의 아주 중요한 모델로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그 이제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돼서, 이제 9분의 탈시설 지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쟁점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이 9분에 대한 탈시설 사례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탈시설을 지원하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과 또 진행되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들 있어서 발표하고 이어서 답변 드리고 또 현장에서 질의응답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대구시에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 입소자 중에 발달장애인이 82.7% 정도가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탈시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사회적인 논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인권 침해나 운영 비리로 이제 폐쇄되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이 중단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구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이제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거주인에 대한 어떤 이제 인권에 대한 조치가 이 시설이 이제 운영이 중단됐을 때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조치로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많았고, 그리고 탈시설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만 어떤 이제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한계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또 희망하더라도 연고자인 이제 보호자 관계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또 이게 탈시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신적 영역의 어떤 장애에 있어서 자립이 불가하다고 어떤 이제 뭐 지원자나 어떤 다른 타인이 판단을 했을 때 시설 보호가 과연 이제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쟁점들이 있고, 또 의사소통이나 의사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시설 전원을 통해서 거주 시설 입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조치일까에 대한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시설의 인권 침해 사건이나 뭐 시설을 이제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어떤 조치들이 있었을 때 당연히 타 시설로 전원하거나 뭐 보호자의 의사를 들어서 계속 시설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들을 그냥 당연한 어떤 과정으로 생각했었는데, 탈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뭐 인권이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이것이 최선의 조치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쟁점화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 안에서 이제 2017년도에 희망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결정을 하게 됐고, 네,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시설 폐쇄 이후에 거주 시설에 생활했던 분들에 대한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 시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제 욕구 조사와 관련돼서도 이제 시민사회 대책위에서 요구를 했었던 거는 자립에 대한 탈시설에 대한 욕구 조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립하고
보다 더 삶의 질 높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조사해야 되는 거지, 탈시설을 원하냐, 자립을 원하냐, 이렇게 욕구 조사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한계를 가지고 이제 욕구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근데 이 욕구 조사에서 이제 의사 확인이 어려운 아니면 조사 진행 자체가 어려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스럽게 이전에 해왔던 어떤 조치처럼 전원을 방향으로 전원하는 것으로 탈시설로 전원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3분 정도가 이제 조사 불가한 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논쟁과 관련돼서 그때 저희가 고민했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렇게 보편적인 삶의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욕구가 확인되고 준비가 갖춰졌을 때 어떤 그런 과정들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희만의 문제의식은 아니었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뭐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볼 때도 이제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주요한 방향, 뭐 전제로 꼽는 것들이 주거형, 수용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과 돌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가 이 과정에서 어떤 진행되는 것들을 통제하고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하는 것과, 준비가 됐을 때 아니면 기다려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지원이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반을 동시에 만들어가는 것이 탈시설 정책의 방향이다라고 권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이제 의사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23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원 조치, 근데 저희는 강제 전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전원 조치를 중단하라는 활동들을 했고, 그래서 인권위에 저희가 이제 진정을 했을 때 제출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당연스러운 전원 조치는 실제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탈시설 의사를 밝혀야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장애인이 지원받는 기준에서 봐야 되고, 오히려 시설을 잊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그래서 무응답을 포함해서 다 탈시설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대구시에도 이 과정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역사회에 대응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대구시가 기존에 있는 탈시설 지원 인프라랑 또 부족한 인프라는 이제 그 대구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민마을 폐지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자립 시범 사업 실시 계획을 대구시 차원에서 수립을 했고요. 발표를 했고, 이 이제 근거에 따라서 9분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드렸던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욕구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제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주도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고 어쨌든 지원 인프라를 만들려고 했던 국내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했던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추진 방향에 보면 욕구조사 결과 무응답, 무연고자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23명이 무응답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연고자가 있어서 연고자가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9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기관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당시에 대구시에서는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1년의 기간을 한정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대구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분 중에 이제 여성이 5분, 남성이 4분이셨고요. 당시에 이제 그 대구시에서 자립생활 가정이라는 이제 자립주택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3개소, 남성 2개소에 한 주택당 이제 2인씩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주거 공간을 확보를 했고, 또 대구시에서 추가로 이제 확보한 인프라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9분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제 국비 시간을 신청을 하는 것과 별개로 월 추가로 200시간을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어쨌든 낮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지원에 발달장애인 중장년 특화 주간보호 시설을 이분들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서 사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그냥 현재 대구시에 이제 당시에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던 탈시설 자립지원 인프라 현황은 이제 뭐 자립주택이나 아니면 탈시설 정착금, 그리고 이제 뭐 활동보조와 관련된 추가 지원, 그리고 탈시설 뭐 계획이나 대구시 차원의 탈시설 지원팀이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는 이제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이 표도 이제 20년도 기준으로 탈시설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분에 대한 이제 현황인데요.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시고, 이렇게 남녀 이렇게 있으시고, 장애 유형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주로 신체적 장애랑 정신적 영역의 장애를 2가지를 중복으로 가지고 계신 상태의 분들이 많으셨고, 등록은 한 가지 유형만 되어 있지만 이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장애 유형까지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9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시에서 어쨌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저희 기관과 다리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중구와 동구 지역에서 이제 주거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장년 특화 주간보호센터는 여기서 함께센터에서 네,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과 이 3개 기관을 담당하는 법인이 같이 모여서 시범 사업과 관련된 TF팀을 이제 꾸리고 이제 이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8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대구시가 시범 사업 계획을 발표한 18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범 사업 참여 기간 안에서 기관 간에 TF팀을 꾸리고 나서 설정했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저희가 뭔가 지역사회 인프라도 부족했고, 저희도 이렇게 자립 지원을 계속 해왔지만, 이제 중도 중복의 발달 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지원했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 정도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도 첫 사례였기 때문에, 이제 첫 사례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생활 조건이나 안전 상황이 더 하향되지는 않도록 하자라는 일단 목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중심으로 목표를 잡았었고요. 이제 뭐 의의나 한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자립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지원을 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9분에 대한 이제 기관 차원의 사례 관리를 했지만, 이제 그분들만 TF팀에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기관에 이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국장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돼서도 담당하는 부서도 참여를 해서 기관 안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각 담당 연결된 부서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 이제 TF팀에서 설정할 때 이제 목표 아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을 대구시에서는 이 9분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TF팀에서 설정했던 사업의 대상은 이 9분이 아니라 이 9분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저희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9분이 탈시설 하신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능력이 되느냐, 1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은 계속 이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과정인데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TF팀이 그리고 지역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하고 어떤 향후의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역량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오히려 확인하는 것에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저희가 돼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의 구성 크게 이제 주거 공간, 그래서 주거 공간은 자립주택 5개소에 이제 개소당 2인이 거주하면서 이제 코디네이터는 주택당 1명씩 배치가 되었고요.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 외에 월 200시간 활동 지원, 그리고 이제 나 특화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인프라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탈시설하고 나서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이나 사회 서비스 지원 현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주거는 이제 동일하게 아파트형의 1인 1실을 사용하면서 2인이 거주하고 코디네이터 한 분이 대인별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200시간 활동보조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 이제 정부에서 국비로 활동 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591시간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제 심야에 야간 순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셨고요. 올해부터 해서 이제 4월까지는 이렇게 이용하셨고 5월부터는 시에서 24시간 그 활동 지원 실의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야간 순회 서비스 이용은 종료하고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련돼서는 이제 시설에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이제 소득이 없었다면 이제 장애연금 외에는 없으셨겠죠. 근데 지역사회에 나와서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포함해서 월 93만 원 정도를 어쨌든 이분들이 본인이 이제 개인이 관리를 하는 소득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함께 센터를 이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서비스 이용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함께 센터는 이제 4월 말까지 이용을 하였고 5월부터는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월 80시간 이제 아니죠. 월 56시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기서 함께 센터에서 월 80시간 정도의 낮활동,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고 어떤 이제 자기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후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 생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뭘까요? 네. 글자가 조금 깨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9명의 탈시설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영역이랑 추진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좀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을 했던 부분은 활동보조, 낮활동, 야간순회, 주거안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이나 안정에 대한 요소들을 고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의사 확인이 어려운 이렇게 부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적으로 관련돼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례 관리나 공공 후견이나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 금전, 보건의료, 사법행정 이런 영역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분들의 어떤 삶의 변화도나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 갈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분들이 어떤, 이제, 이렇게 상황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으로 크게 주제들을 좀 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했던 안정감과 관련돼서는 이제 낯선 환경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힘들어하는 부분과 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저희가 하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9년도 3월에 나오셨지만
18년도 12월부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시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제 12월에 초기 면접을 하면서 시설 생활이나 현재 지원 상황이나 아니면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파악을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퇴소를 하기 전에 이제 3월 초에 1박 2일로 단기로 이제 본인이 나와서 생활하실 공간을 체험해보는 것들과 그리고 여기서 함께센터 낮활동을 이용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셨지만 여기서 함께센터를 계속 나와보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익히고 이제 낮활동에 대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격주에서 주 2회로 이렇게 사전 체험하는 기간들을 가지면서 좀 갑자기 이렇게 변화도를 맞닥뜨리는 것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시비망원 안에서 시비마을 담당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협조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TF팀 안에서도 자립주택 담당자랑 또 주간보호센터 담당자랑 또 활동지원 이제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고려해서 활동지원사를 모집해야 되는 활동지원팀이랑 같이 계속 사례를 나누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주거 안전과 관련돼서는 최대한 좀 저층의 주택을 확보하려고 했고 저층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자립주택에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제 그분들이 좀 높은 층으로 주택을 이동하고 저층으로 되도록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시설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공간과 이제 이런 욕실이나 방이나 이런 형태랑 이렇게 유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나와서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는 또 생활 동선이나 방식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1박 2일 단기 체험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막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여기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생활해 보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고 이때 이분들을 지원하게 될 자립주택 담당자들이 같이 1박 2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주택 안에서의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 정도라든지 욕구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사전에 파악했던 정보들 그리고 시설에서 담당자분께 전달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계속 구체화해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 안에서도 어쨌든 이제 안전 상황들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던지거나 부딪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최소화하려고 환경 구성들을 하고 주택 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19년도 3월에 나오고 나서도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활동지원사가 배치가 되었지만 입주 초기에는 담당자가 같이 계속 야간에 순회 근무를 했었어요. 낮에는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 중에 계속 순회하면서 체크를 했었고, 밤 시간에는 이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분들도 처음이시고 하기 때문에 업무 안내든 피드백이든 또 이렇게 안전 상황에 대한 체크도 같이 필요해서 담당자가 이제 그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야간에 순회 근무를 하면서 적응 기간을 계속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쨌든 시설에서 있을 때보다는 지원의 정도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 1대1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른 탈시설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 자체가 그 시설 거주인의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지도 않고 또 발달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지원 종합조사에서 되게 불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지원 제도는 있지만 이제 필요로 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는 옹호 과정이 사전에 같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있을 때 활동 지원 서비스를 미리 이제 신청을 하고 나오시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대구시에도 면담을 하고 국민연금 이 제도를 담당하는 국민연금본부와 해당 지사에도 방문하고 면담을 해서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들을 하고 종합조사를 할 때도 직접 저희가 제 시설에 같이 가서 어떤 상황이고 조사에 이런 게 반영돼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어필하고 제대로 조사하는지 감시도 하고 뭐 또 필요한 의사소견서라든지 저희 기관에서 지원했던 의견서라든지 최대한 적어서 전달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391시간 정도의 최대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 가산수당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는 과정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nat활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서 함께 센터랑 같이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질문에도 이렇게 주셨지만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대1 지원이나 당사자 이제 개별 지원을 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이렇게 휠체어를 타신 상태의 발달장애인 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할 때 어쨌든 이제 1대1로 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시에서 이제 중장년 발달장애인 특화 지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주간보호센터보다는 인력 배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이렇게 이제 담당할 수 있는 이제 이용자 수를 좀 낮췄지만 그래도 1대1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출 활동이든 지원이 밀착돼서 지원이 필요한 활동들을 고려해가지고 자립주택에 이제 이 입주자분을 지원하는 담당자들이 이용 시간에 함께 같이 가서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고 또 주간보호센터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보호 중심이 아니라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주 5일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4일을 이용을 하고 하루는 이제 자립주택에서 이제 개인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그 기관의 내용에 매이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개인 시간들을 가지고 그 개인 시간에는 이제 지역 이제 자립주택에서 이제 일상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 지원하는 것들을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제 지금은 올해부터는 24시간 지원이 되지만 당시에는 이제 24시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순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랑 협조를 해서 이제 배치를 했었고요. 이렇게 특히나 야간 시간에 처음에 오셨을 때 낯선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이렇게 기존의 생활 습관 때문에 굉장히 일찍 깨는 생활 습관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 이제 어쨌든 인력 배치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야간 순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공백들을 메꿨었고요. 이제 한 이용자당 뭐 5분 뭐 이렇게 활동 지원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야간 순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고 또 지원하는 담당자가 있고 이러니까 되게 여러 명이 이분에 대한 어떤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통일되고 소통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지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근무가 바뀌는 활동 지원사나 뭐 야간 순회사나 또 담당자 간에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식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와 관련돼서는 당사자분이 어떤 뭐 서비스를 신청하든 뭐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을 추진을 했었는데 후견인이 이제 시설에서 있을 때 나오기 전에 신청을 했지만 이제 공공후견인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이제 후견 심판을 하고 후견인이 배치되기까지 저희가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된
기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발달지원센터에서는 실제로 6개월에서 많게는 뭐 9개월, 10개월 뭐 이렇게도 걸리고 아니면 그냥 계속 대기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이것들을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발달지원센터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공백 시간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이제 탈시설하고 나서의 그 공백 시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분들이 무연고자시고 그러면 어쨌든 지 자체나 정부의 어쨌든 보호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어쨌든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지 자체 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 체계 속에서 이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자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통합관리, 이제 사례관리팀에 요청을 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돼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제도적인 한계들은 있고, 탈시설하는 과정에서 후견인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사실 후견인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분들에 대한 무연고자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이제 지역사회,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 체계를 탈시설하는 과정에서 되게 강화하고 기존에 있는 체계가 되게 좀 느슨하기도 하고 위급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 그 공백은 이제 사례관리 체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지원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렸던 이제 공공후견 관련돼서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제 후견인이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금전부터 해서 어쨌든 이제 지원에 위임받은 영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도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거를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후견인이 양성된 후견인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공공후견 대상자가 되더라도 후견인 배치에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탈시설이나 자립생활과 관련돼서 어쨌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후견인이 또 이렇게 조력을 하고 사무 지원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후견인 분들이 모두 다 그러신 거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계속 인프라도 만들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이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전 관리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에 있는 장이 이제 금전과 관련돼서 통장 개설이나 이런 은행 업무들을 이렇게 어쨌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 나오셨을 때는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고 또 나왔을 때 일정 기간은 후견인이 배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설에 나오기 전에 시설에서 이제 금전 관리와 필요한 통장 개설이나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사전에 좀 요청을 협조를 이렇게 부탁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의 금전 관리와 관련돼서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어서 저희가 지역에 급여 관리자 지정을 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하고 이제 자립주택 담당자가 금전 관리를 하지만 그분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급여 관리 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돼서 저희 센터 안에서 이제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팀장이 급여 관리인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된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주민센터에 보고하고 하면서 금전 관리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후견인 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의료 영역과 관련돼서는 사실 되게 이제 나오셔서 되게 드시는 약도 많았고 또 연령대도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제 질환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일단 본인이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워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이제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예산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중증장애인분들이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속도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검진의 방식을 좀 조정해서 하는 것들이 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사실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곳도 알아보고 아니면은 정말 부산이나 서울까지 가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인프라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뭐 이제 입주자분들의 건강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타 지역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는 것도 무리함도 있어서 기존에 이용했던 의료기관에 최대한 협조 요청을 구해서 이제 종합 검진을 했고 이렇게 그래서 뭐 시간을 굉장히 이제 기존에 있는 검진 시간보다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게 협조는 되었는데 사실 검사가 불가한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방문을 할 때도 담당자가 꼭 같이 방문을 해서 뭐 약 복용 상태나 복용하는 약이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약물 조정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약을 줄이거나 더 효과가 좋은 약으로 뭐 약을 줄여서 이제 처방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후견인이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하거나 어려웠던 부분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적어서 요거는 이제 뭐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시설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뭔가 막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이제 활동 지원사랑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뭐 미용실도 직접 가보고, 직접 장을 보고, 뭐 병원을 가보고, 은행을 방문하고, 산책을 하고,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계절에 맞춰서 여행을 가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제 다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역에 이제 다른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실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종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에 관련된 기관들이랑 계속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가 이분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민들을 실종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19년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야 시간에 이제 수면이 불안정하거나 이제 당사자가 하는 이제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시거나 하는 행동들이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시간에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뭐 벽을 계속 쳐서 이렇게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되게 있었고 그래서 우선은 주민과 면담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주택 환경을 최대한 당사자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쨌든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환경들을 고민을 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뭐 어떤 것들 때문인지 그래서 뭐 수면 시간에 대한 부분이든 뭐 참여자 욕구에 대한 부분이든 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지 계속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탐색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는 과정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적응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부르죠. 뭐 소리를 지르거나 던지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치거나 뭐 핥히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초기에는 있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과정들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라서 위험하다기보다 이분의 특성이나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지원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기에 저희가 좀 미숙하기도 했고 파악도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있었던 부분들도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면서 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었다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이제 당사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돼서 이제 의사소통 관련된 교육도 이제 기관 차원에서 듣고 또 당사자가 이제 주거 환경 안에서 뭔가 몸짓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제 본인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많이 제공해서 보다 더 이런 상황이구나.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보다 더 이렇게 주도적인
표현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정을 뭐 시각화해서 붙여두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나 어쨌든 당사자의 물건에는 당사자 얼굴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뭐 구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들, 뭐 이렇게 손을 가리킨다거나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이제 신체 부위를 뭐 가리키는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거나 아니면 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몸짓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몸짓이나 음성으로 뭐 그 단어를 말하는 것까지 안 되더라도 뭐 응,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것들은 확실히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언어를 본인이 어떤 몸짓을 가리키는 표현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반응을 하고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 그 언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계속 시도들을 해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때 의사소통 관련된 교육을 들을 때도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런 방식. 그래서 계속 어떤 몸짓이든 뭐 눈빛이든 표정이든 음성적인 표현이든 뭘 하려고 하는지 계속 살피는 것. 그리고 그 살핀 것을 가지고 계속 유추하면서 계속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맞았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시도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가지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에 있어서 과연 저희도 이 당사자분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사자의 삶이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변화 연구를 이렇게 했었고요. 이 변화 연구와 관련돼서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연구를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만든 이제 탈시설 장애인 성과 측정 도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한국화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19년, 뭐 20년, 그리고 21년 지금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인데요. 1차 년도랑 2차 년도 있는데,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에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나오셔서 19년도에 사회 통합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41.8회로 이렇게 시설에 있을 때보다는 더 이제 증가했다고 보여지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감소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 외출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감소한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원 이용이나 가까운 친구를 방문하는 것, 아는 사람을 방문하는 활동들에 있어서는 더 향상됐다라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선택과 자율성은 1차 년도, 2차 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과 자율성이 증가하는 분야는 취침이나 기상, 목욕 시간과 빈도, 주간 프로그램 이용, 그리고 애정 표현, 그리고 종교 활동 이런 영역에 있어서 많이 자율성이 강화됐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변화도 인식도 외부 활동이나 편안함,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지 등의 항목에서 향상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당사자의 어떤 변화도를 관찰한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분들을 지원하는 분들의 같이 이제 진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이제 조사가 진행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적응 행동이나 도전 행동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시설 퇴소 직후랑 1차 년도에는 이제 적응 행동이 좀 더 이제 늘어났고 2차 년도에는 더 늘어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도전 행동은 어쨌든 시설 퇴소 직후에 보다 1차 년도에 더 감소를 했고요. 2차 년도에 조금 더 늘어났던 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많이 하지 못한 요인으로 일단은 해석하고 있는데, 도전 행동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 결과와 관련돼서도 의사소통이나 뭐 표정 변화나 감정 표현들, 근데 이 감정 표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표현들도 되게 늘어났어요. 뭐 싫다, 좋다, 뭐 찝찝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표현이 좀 더 다양해지는 과정들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뭐 기다려주거나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건강 관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이 됐고, 대신에 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생활,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개인이 이제 드시고 싶은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봤을 때 이렇게 섭취를 하시다 보니까 비만이 좀 이렇게 계속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욕구가 더 증가가 되다 보니 같이 살고 있는 분들과의 어쨌든 갈등들이 있는 상황이세요. 근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옆방에 살고 있는 사람과 불편하면 불편함을 표현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럼 이분들이 그런 동거인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고 본인이 보다 더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활이 유지될 것인가 였는데, 이제 19년도 이렇게 말로 가면서 저희가 고민했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본인의 좀 주도성을 가지게 할 건가, 당사자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이었고, 최대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나 당사자가 그거를 뭔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로 지원 방향이 좀 변화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고민이고 이제 방향은 이게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센터나 이용 기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이분들을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유급의 인력들이 이렇게 관계망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돈으로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역의 이웃들이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관계들이 더 확장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본인들의 어쨌든 역할들, 사회적인 역할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계속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나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이용하고 있고 관계 맺었던 관계망들이고요. 이만큼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경험에서 얻은 성과 과제는 이렇게 좀 얘기들을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도 고민하는 것은 최중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시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분들이든 지금 현재 인프라에서 이렇게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더 나가서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실 당사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당사자가 더 뭔가 경험이 필요하다 보다는 이제 지역사회와 지원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가 먼저 얘기가 돼야 되고, 그것이 주요한 과제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역할과 TF팀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계속 협력하는 희망원이나 대구시의 이런 역할들도 있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하게 그분들의 역할만이 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웃이나 지역사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계망을 하면서 그게 미미할 수도 있고 되게 클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분들의 또 삶이나 또 정착의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연대나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또 같이 함께 고민을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것보다 제가 좀 많이 길게 한 것 같아서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질문이랑 이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질문하시는 분이 예, 해답을 빨리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예, 없으신가요? 그럼 혹시 사전에 질문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예, 관련돼서 제가 중간에 얘기한 것도 있지만 다 얘기 못 드린 것도 있어서 그거를 먼저 얘기를 예,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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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까요?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 공공 후견인 그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연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시설 퇴소를 하는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퇴소 전부터 이렇게 이게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의 이제 6개월이지만 거의 1년까지도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돼서 사전에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견인의 권한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이제 되게 고민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사례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이제 이제 현장에서 당사자분들이 뭐 휴대폰 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뭐 필요 없는 보험인데 가입을 해서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있을 때 후견인의 권한으로 과연 이제 대처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 공공후견이라는 것이 아예 모든 대리권을 이렇게 넘기는 성견 후견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또 한정된 기간에 대한 이제 기간을 가지고 하는 후견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견을 신청하고 나서 이제 그 법원에서 후견을 이렇게 심판을 할 때 발달지원센터에서 이분한테는 이런 후견 범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적거든요. 그 이제 서류를 적는데 그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적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들이 대리가 되거나 아니면 사무 지원이 돼야 되는지가 좀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냥 뭐 금융에 대한 거, 의료 서비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뭐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이제 명시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보험 가입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후견인이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대리자랑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거에는 이건 문제 제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무 지원을 한다. 그건 말 그대로 당사자가 계약 권한이 있는데 조력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후견인은 선임돼 있지만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분의 권한이 있는 건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이 나오셨을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서류대로 그냥 통상적으로 적기보다는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력을 하는 영역과 대리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있고 그냥 만약에 대리권이 이렇게 있지 않지만 후견인이 선임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휴대폰 요금이나 뭐 보험가입이나 이런 어떤 계약 과정에서나 그 금전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권익옹호 차원에서의 대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관 차원에서, 실제 법적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후견의 그 위임이 안 돼서. 하지만 이분이 후견인이고 왜 이분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후견인이 동석해서 당사자가 내용을 조력받을 수 있도록 당신들이 진행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제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안해야 되는 사항들을 당신들은 얼마나 설명을 하고 숙지시켰냐라는 것들로 문제 제기하면서 권익 옹호를 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현재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금을,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이러는 과정들은 있고, 네, 저희가 지금 있는 9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은행 이용이나 같은 그리고 사회서비스 신청,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 발급하는 행정 영역까지 이 영역을 다 후견 이제 영역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성경제도는 아니지만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렇게 본인이 외출을 하시고 자기 욕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에 나오셨을 때 오히려 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최중증 장애인들보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아예 이렇게 안 좋은 휴대폰 대리점 중에는 그런 이제 발달장애나 이런 취약하신 분들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TM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눈탱이 씌운다고 하죠. 막 그런 걸로 범죄 아예 사기를 치는 그런 악성 대리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익옹호기관 이렇게 여쭤보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대리권에 대한 부분들도 후견 신청을 할 때 같이 고려를 해서 좀 구체화시키고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부분들은 권익옹호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관련돼서 이제 그 질문을 또 다른 거 해주신 것 중에 시범 사업 수준의 장애인분들이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 인력은 이렇게 몇 명으로 생각을 하는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뭐 활동 지원 서비스나 뭐 이런 지역에 있는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제외하고 뭐 자립주택이나 뭐 탈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지원을 하는 뭐 자립주택과 관련돼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2명당 한 분의 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대구시가 그렇게 기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이 기준보다 더 이제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소한 2대1 정도의 지원은 유지돼야 되는데 근데 그 2대1이 모든 사람들이 2대1이 아니라 이렇게 자립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4대1로 사례 지원이 되시는 분이 있고 1대1로 돼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1대2가 돼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의 담당자에 2명의 담당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대2는 되어야지 그 안에서 이분한테 개인별 지원을 하면서 탈시설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정 기간을 거치면 물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이분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분에 대한 또 파악과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지원에 대한 빈도는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줄어들면 또 새로 나오시는 분한테 그 지원 인력이 또 1대1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일단은 최소한 1대, 이렇게 한 명의 이제 2명의 당사자분당 한 명의 지원 인력이 배치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네, 네, 그리고,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 등에 대해서는 없었는지나 이런 것들 질문 주셨는데 저희도 있었고요. 아예 뭐 장애인 세대에 퇴거하라고 뭐 이렇게 현수막도 거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네, 분명한 거는 그런 행위들이 법적으로 이게 그냥 좀 심하다 정도가 아니라 불법 행위거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을 이행하고 관리해야 되는 지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잘 합의하도록 하거나 되게 소극적인 태도들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떠냐라는 정도의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좀 원만하게 잘 해결하자는 방식으로 태도를 취해서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 안에서 좀 이렇게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현수막을 걸거나 혐오하는 문구를 아예 뭐 주택 앞에 붙여놓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저는 그런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 저희도 일상적으로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잘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인사 가고, 네, 계속 인사도 드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뭐 개선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당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최대한 이 당사자분들을 되게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도록 하라고 저희가 활동지원사 선생님한테 되게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이분들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보여져야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투며 뭐 대하는 태도며 최대한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활동지원사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되어서, 예, 현장 질문, 예, 예, 받겠습니다. 예,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예, 현장에서 오늘 뭐 듣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점심 먹으러 가야 예, 되는데.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희 우리 당사자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생활하게 하시는데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참, 다양한 기관들이 참 유기적으로 역할 구분이 잘 되어서 이제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올해가 이제 3차 년도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네.
혹시 이게 1차는 시범, 예, 예, 종료했고요. 지금은 예, 예, 지역의 자립주택 입주자로서 그냥 계속 예, 예. 시범 사업은 종결이 된 거고요. 아, 예, 예. 입주자로 계속 그냥 쭉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받는 상황으로 계속 앞으로도 쭉 뭐 이렇게 활동 보조도 이제 조금 더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지원이 계속돼서 이렇게 뭐 네, 일상의 그런 삶을 상황입니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도 저희가 이제 탈시설 2차 계획을 작년에 대구시에서 수립을 하면서 이런 최중증 발달 장애를 고려해서 기존의 자립주택은 왜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2년이든 뭐 최장 6년이든. 근데 어쨌든 이제 정착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방식도 새로 주택 유형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기 집을 공공주택을 구해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밀착된 서비스들이 같이 된 상태에서 삶이 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립주택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로 일단은 그렇게 돼서 요거는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러면 이 연구 모임에서 저희가 이제 정신과 치료받으시는 우리 정신장애인분들의 이제 희망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탈시설 이제 뭐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려고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 선생님이 같이 국장님이 일을 해보셨으니까 시에서 이제 이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참 아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한정된 대상자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희망원 내에서 뭐 우리 정신과 환자분들도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이 정도의 어떠한 그 시에서의 이제 지원이 이루어질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신지 뭐 여기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떠신 것 같으신지 예, 예. 근데 일단 이제 그 기존에 사례가 있었으니까, 선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막 여러 곳에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리고 계속 그러면서 대구시가 이렇게 최초로 했다라고 계속 이렇게 의미부여를 또 계속 하고 하는 것들은 향후에 이게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물론 이 시범 사업이 대구시에서 이렇게 인프라를 계속 조정하고 시도를 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되게 거기 2년 동안에 되게 격렬한 투쟁의 과정이 있었던 과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전보다는 이렇게 더 좀 더 시도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시에서도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시민 마을만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 이제 신체적 장애인분들만 이제 중증 요양에 해당되는 분들만 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사실 시설에 있는 다른 분들이거나 희망원 내 다른 시설에 있는 이렇게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도 다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요구를 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같이 그 시설 내의 탈시설 지원팀하고 시민단체하고 공조된 어떤 그런 모델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예, 그러면 향후에 이런 탈시설이 원활하게 되려 그러면 시설에서 탈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에서의 탈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저는 이제 시민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폐쇄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어떤 목표가 되게 동일했잖아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시설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어떤 전제 안에서는 이렇게 시설에서의 지원하는 분들과 또 시설 밖에서 이제 어떤 지원하는 분들의 목표가 이렇게 하게 어쨌든 맞추는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계속 탈시설에 대한 이슈나 이런 또 이런 워크숍이든 이런 과정들 통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이런 공론화들이 많이 되면서 계속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설에 있는 분들이 탈시설에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 그리고 시설에서 지원했던 많은 기존의 복지 인프라들이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좀 맥락 안에서 이제 시설과
이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또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뭐 이렇게 발표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아, 시설에서는 이런 게 안 됐었다. 아, 시설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됐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시설에 계신 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뭐 제대로 지원을 못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시설이 가지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개인별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고, 사실은 이제 보호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수를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시설에 계신 지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1대1 서비스나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렇게 뭔가 이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넘어서서 그런 맥락 안에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는 과정들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탈시설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설에서 그런 소통들을 많이 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실수록 저희도 되게 당사자분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당사자분한테도 되게 빨리 적응이나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처도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같이 그런 좀 목표들을 좀 같이 일치를 해서 계속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